꼬미쌤과 함께하는 힘이 되는 영문법 2차 문법 발품사. 자, 여러분. 팔품사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 문법 수업 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선생님들이 문법 수업 처음 시작할 때 팔품사 수업을 하시지 않던가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특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친구들한테는 매 수업 시간 전에 항상 물어보는 게 팔품사예요. 팔품사가 뭐야? 누가 있어? 무슨 역할 하지? 이런 식의 질문을 계속하고 중급 고급 문법 하는 친구들이 교재가 바뀔 때마다 항상 팔품사에 대해서는 시험을 치고 들어가거든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영문법 시작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 바로 팔품사이다 보니까 이 기초가 탄탄한 친구들은 정말 달라요. 그 위에 문법을 쌓아 놓으면 정말 탄탄해서 무너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팔품사 수업을 오늘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건데 조금은 힘들고 지루한 시간이 될 수는 있지만 끊어서 보더라도 끝까지 보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걸로 꼭 만드셔서 숙지를 잘 해놔서 우리가 기본을 정말 탄탄하게 잡아 놓을 수 있도록 그런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팔품사라는 건 뭐냐면요. 단어의 신분을 나타내주는 신분증과 같아요. 그래서 단어를 기능이나 형태, 의미에 따라서 분류를 해놓은 게 바로 팔품사인데, 팔품사 안에는 8개의 단어가 들어가 있고, 그 단어가 각각 다 사라는 단어로 끝이 나요. 그래서 팔품사의 종류에는 이렇게 8가지의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공통적으로 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라는 단어로 끝이 나고 있죠. 그쵸?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선생님들께서 이 팔품사 종류 8가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암기를 시켜주시는데 선생님의 경우에는 좀 묶어서 암기를 시켜주는 편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을 선생님도 써봤거든요. 그런데 묶어서 명사, 대명사, 동사 묶어서 형용사, 부사 묶어서 전치사, 접속사 묶어서 감탄사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해서 암기를 시켜주는데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각각의 지금 묶어놓은 이 한 팀으로 보이는 친구들이 다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니면 공통적인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묶어놨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암기를 하시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들어보면서 아 이게 나한테 잘 맞네 이런 방법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정답은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팔품사라는 것은 단어의 신분을 나타내주면서 단어를 기능, 형태, 의미에 따라 분류를 해놓은 것이고 8개의 사로 끝나는 단어들이 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하나씩 차근차근 보면서 팔품사에 들어가는 단어들이 각각이 어떠한 역할들을 하게 되고 어떤 의미이고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그러면 명사부터 진행을 해볼 건데 여러분 복화교재 있으시죠? 어휘 암기하는 복화교재 보시면 이렇게 표시된 거 보셨을 건데 이 친구들이 다 명사예요. 그래서 영어로 명사를 noun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자어에서 이름 명자를 따서 명사라고 지었거든요. 자, 그래서 명사라는 것은 사람, 사물, 동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명사예요. 이름.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 사람도 많고 사물도 많고 동물도 많으니까 이름이 정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화교재에 보시면 정말 많은 명사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명사는 크게 2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셀 수 있는 명사를 가산명사라고도 하고 셀 수 없는 명사를 불가산명사라고도 해요. 가산이라는 말이 셀 수 있는 거고 불가산이라는 말이 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똑같은데 어떤 교재에는 셀 수 있는 명사라고만 나오고 어떤 교재에는 가산명사라고만 나와 있어서 친구들이 선생님 이거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가 각각의 또 작게 또 분류가 되어지는 그 속에 또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과 팔품사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이렇게 각각의 파트별로 수업을 또 할 건데 그때 여러분들과 같이 더욱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셀 수 있는 명사는요, 여러분, 우리가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동물, 개나 고양이 많이 키우시죠, 요즘. 그리고 과일, 사과라든지, 그리고 요새 귤 맛있죠.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 그리고 사람, 한 명은 person이고 많은 복수형은 뭐예요? people이잖아요. 이런 거. 이러한 명사들이 다 셀 수 있는 명사에 해당해요. 자, 그러면 셀 수 없는 명사는 뭐가 있냐 하면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 명사라든지 또는 우리가 눈에는 보이진 않아서 느끼거나 생각해야 되거나 상상해야 하는 것. 추상 명사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거 있죠. 고유 명사 이러한 애들이 다 셀 수 없는 명사에 들어가는데 예를 들자면 juice라든지 또는 air 그리고 평화 peace 그리고 한국 이런 것들이 다 셀 수 없는 명사에 속해요. 자, 그러면 이 명사가 문장 내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느냐 하면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요.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도구라는 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하나의 형태로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 얘는 문장의 주인이구나. 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구나.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도구가 들어가면 아, 어떤 동작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가 도구구나. 그리고 주어를 설명해주는 애가 바로 아, 도구구나. 이러한 식으로 문장 내에서 명사는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여러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형태 변화가 없이. 그래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들어가면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대명사를 보면 명사, 대명사 이름이 똑같죠. 그런데 대라는 단어가 붙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 대라는 단어는 도대체 뭐냐 하면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에요. 자, 명사를 대신하기 때문에 대자를 붙여서 대명사 해줬고 영어로 표시를 할 때도 noun이긴 한데 앞에 pro라는 단어가 붙여져 있죠. 그래서 명사를 대신해주는 말이 바로 대명사다. 자, 그러면 명사도 많으니까 대명사도 많겠죠. 그러면 어떠한 대명사가 있느냐?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제귀대명사. 자, 그러면 인칭대명사는 뭐냐면요. 우리가 명사가 사람, 사물, 동물의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 사물, 동물을 대신하는 말이 바로 인칭대명사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나라는 사람, 꼬미쌤을 대신하는 사람, 대신하는 말. 선생님 입장에선 나가 되죠. 아이가 돼요. 아이. 그리고 여러분, you. 그리고 마이크라는 친구를 대신하는 he. 그리고 제니라는 여자친구를 대신하는 she. 그리고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 퍼피를 대신하는 it. 이러한 단어들이 다 인칭 대명사인데 얘네가 특징이 뭐냐면요. 인칭 대명사가 아까 선생님이 명사는 이 단어 하나의 형태로 변함없이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칭 대명사는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I나 U나 He나 She나 It이나 이런 단어가 모든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진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격이 바뀌어서 들어가야 돼요. 격이 바뀌어서. 자, 그럼 역할을 먼저 볼게요. 자, 대명사가 명사가 하는 역할이랑 동일하게 진행을 해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동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인칭 대명사는 주어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격의 형태가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I예요. I. 그리고 목적어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me가 돼야 돼요. me. 그리고 보어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보어 자리에 들어갈 때는 사실은 이제 목적격도 소유격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격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주격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인칭 대명사는 주격,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인칭대명사는 목적격이라고 하고요. 보어는 보격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고 보어는 주로 주어나 목적어를 상태를 또는 뭐 동격으로 설명해 주거나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로 소유격의 형태가 들어가서 뭐뭐의 뭐뭐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주로 소유격이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칭대명사를 할 때 외울 때 I, my, me, mine 이렇게 외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처음 한 친구들 이제 선생님과 대명사 파트에서 다뤄줄 건데 인칭대명사는 명사와 다르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격이라는 것이 다르게 들어가 줘야 돼요. 됐나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생님이 살펴드리면 아까 마이크라는 친구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했는데 자, 마이크는 내 친구예요. 자, 마이크는 나의 친구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마이크라는 단어는 뭐가 되나요, 여러분? 명사가 되죠. 얘는 명사예요. 자, 마이라는 단어는 뭐가 되냐면 나의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인칭대명사의 소유격이 돼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대명사예요. 자, 그리고 friend는 뭔가요? 친구, 이름이죠. 그래서 얘도 명사가 돼요. 자, 마이크는 나의 친구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마이크가 어떻냐면 키가 정말 큰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문장을 적었어요. 그러면 똑같은 우리가 마이크에 대한 문장을 두 문장을 적을 건데 만들어 줄 건데 마이크를 한 번 더 넣어주느냐? Mike is my friend 하고 Mike is very tall 이렇게 넣어주느냐? 그게 아니라 마이크를 한 번 더 얘기를 해줄 때에는 대명사로 바꾸는 거예요. he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언급한 명사를 한 번 더 얘기를 해줄 때는 대명사로 바꾸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거든요. 자, 그래서 명사, 대명사가 주로 같이 학습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고 우리가 명사, 대명사 파트를 선생님 같이 수업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좀 더 디테일하게 수업을 하도록 해요. 자,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인칭 대명사, 격에 따라서 그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격에 따라서 형태가 또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지시대명사는 뭐냐면 지시대명사라는 거는 가리켜 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거나 가리켜 주거나 또는 멀리 있는 것을 가리켜 줄 때. this나 that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this, that은 단수형에 포함이 되고 단수가 뭐예요, 여러분? 수가 하나인 거죠. 그리고 this의 복수인 these, that의 복수형인 those. 자, 이러한 단어도 마찬가지로 this, these는 같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 거, that, those는 멀리 있는 거. 그래서 단수 복수형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지시대명사로 사용이 되고 그다음 제기대명사는 우리가 식당에 가면 물은 셀프예요 적혀 있는 거 보셨죠? 그건데 단어의 뒤에 self나 복수형이면 selve의 형태를 붙여놓은 것이 바로 제기대명사예요. 그래서 제귀의 의미 자체가 뭐냐면 스스로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칭대명사에 소유격이나 목적격에다가 self나 selves를 붙여놓으면 이게 바로 제귀대명사가 돼요. 자, 그래서 대명사는 명사가 하는 역할처럼 동일하게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지만 명사는 형태가 변함없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반면에 인칭대명사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자리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격이 정해져 있다. 형태가 바뀐다는 거. 되셨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세 번째 동사 파트를 해볼 건데 동사도요, 여러분, 우리가 복화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동사를 verb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V자를 따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동사의 동자는 움직일 동자예요. 우리 한자어로. 그래서 동사라는 친구는 뭘 나타내 주냐면 움직임을 나타내 주는 게 바로 동사다. 그런데 그 움직임 속에서 상태적인 의미, 속성을 나타내는 의미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신에 동사는 특징이 있어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끝에가 항상 이다, 하다, 다라는 단어로 끝이 나야 돼요. 다.
움직이다, 이런 상태이다, 이런 속성이다, 다라고 해석이 반드시 돼야 돼요. 선생님이 왜 이걸 강조하냐면 우리가 네 번째로 하게 될 이 형용사가 친구들이 형용사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다라는 단어를 붙여요. 그러면 다가 붙여지면 동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동사, 형용사, 명사, 대명사 다 구분하실 때 해석이 명사, 대명사는 사실 이름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동사나 형용사가 약간의 비슷한 의미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동사는 무조건 다라는 단어로 꼭 끝이 나야 돼요. 그리고 다 다르죠, 단어가. 달라요. 그런데 아이들이 가장 많이, 친구들이 마냥 실수하는 거 예쁘다. 예쁘다가 되려면 형용사하고 동사하고 같이 있어야지 예쁘다가 되거든요. 예쁜, 아름다운, 아름답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동사는 다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동사는 무슨 동사냐면 비동사. 자, 여러분 비동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는요, 뜻이 앞에 뭐뭐다라는 단어를 붙여줄 때 앞에 다 앞에 뭘 붙여주는 게 아니라 딱 그냥 이다, 하다, 어디 어디에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만 해석이 돼요. 세 가지로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다, 하다, 있다. 뭘 앞에 붙여주려면 형용사나 명사 같은 애들이 짝꿍으로 오면 되고 비동사의 원래 뜻은 그냥 이다, 하다, 있다예요. 그녀는 마이크 여기 있네요. 마이크는 나의 친구 이다, 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비동사의 종류는 am, are, is, 과거형, was, were 이렇게 있어요. 자, 선생님이 방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거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동사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동사가 시제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 나오는 명사나 대명사가 주어로 사용이 됐을 때 이 친구들이 단수냐 복수냐 그리고 그게 3인칭이냐 1인칭이냐에 따라서 1, 2인칭이냐에 따라서 또 동사의 형태가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선생님과 나중에 상세하게 또 공부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동사는 현재형, 과거형이 있고 사실 미래를 나타내는 동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봐드릴게요. 자, 비동사는 이렇게 MREs와 MREs의 과거인 was, were이 있고 조동사를 먼저 살펴볼게요. 자, 조동사는요. 우리가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원래는 보조동사예요 라고 해요. 그러면 그럼 쟤는 누굴 보조하는 역할을 하지? 누굴 보조해 주냐면 얘는 앞에 나오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조동사는 항상 뒤에 동사가 들어가는데 비동사나 일반 동사의 원래 형태인 원형이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보조동사는 뒤에 나오는 이 보조해줘야 하는 일반 동사나 비동사를 의미적으로 또는 주어가 이런 동사를 행했을 때 어떤 의미를 또는 뭐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는 피아노를 연주해. 피아노를 연주해. 근데 조동사를 넣으면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어. 가능에 대해서 또는 능력에 대해서 이런 의미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조동사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누가 있냐면 할 수 있다, 뭐 해도 된다, can, 그리고 뭐뭐일지도 모른다, 추측을 나타내주는 may, 또 의무와 더 강력한 추측을 나타내주는 must, 그리고 의무와 충고를 나타내주는 should 이런 단어들이 다 조동사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동사로 일반 동사인데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일반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여러분? 단어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복화교재에서도 일반 동사가 정말 많은 것을 알 수 있으실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암기를 하실 때 분류를 해서 암기하시면 돼요. 같은 종류끼리 묶어서. 자, 예를 들자면 이런 동사, 먹는 동사, eat, 그리고 뭐 drink, 이런 단어들, 그리고 말하는 동사, tell, talk, speak, 이런 동사들, 그리고 뭐 악기를 연주하다, 그 다음에 play는 놀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고 오는 동사, go, come,
그러면 가는 동사에 대해서는 또 떠나다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go를 외울 때는 leave도 외워주시고 come을 외울 때는 또 도착하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arrive라는 동사도 같이 외워주시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외우시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조금 더 편하게 가실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일반 동사는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선생님이 비동사 할 때 현재형이 있고 과거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조동사도 원래 이 형태와 과거 시제를 나타낼 때 과거형인 동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동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주어가 누구냐, 그리고 시제가 뭐냐에 따라서 형태가 조금씩 달라져요. 자, 그래서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인 이 동사들은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시제가 뭐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동사를 암기를 하실 때 학습을 하실 때에는 앞에 있는 주어가 누군지 그리고 시제가 언제를 나타내는 건지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시제를 꼭 체크해 주시고 우리 특히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친구들 있죠. 그리고 앞에 있는 주어의 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래서 시제와 수에 항상 일치해 주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학습하실 때. 동사는 꼭 앞에 있는 주어의 동작 상태를 설명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제와 주어의 수에 따라서 형태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일치해 주셔야 된다고요. 됐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네 번째 형용사인데요. 선생님과 오늘은 이렇게 네 가지만 볼 거고, 다음 이제 그 팔품사 두 번째 수업을 할 때는 남아있는 8개 품사 중에 4개를 또 수업을 하도록 할 건데 오늘 형용사까지 정리를 하시면 메타인지법이라고 선생님이 다음 이제 요거 다음으로 해서 수업을 해드리겠지만 그 메타인지법으로 다 정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께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형용사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형용사는 또 복화 교재에 보면 이렇게 AD로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ADJ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건데 형용사가 영어로 adjective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AD나 ADJ를 표시를 해주는데 우리가 다음 품사에서 부사에 대해서 배울 건데 부사를 표시를 해주는 경우가 또 AD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지금은 A나 아니면 ADJ로 표시를 더 많이 해요. 자, 그러면 형용사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보면 형용사의 의미는요. 형태나 모양, 성질, 성격을 어떻게 해주냐면 꾸며줘요. 꾸며줘요. 그래서 이 꾸며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수식, 설명해준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수식해준다라는 것이 이꼴 꾸며준다라는 말인 거예요. 자, 그런데 형용사 아까 선생님이 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동사는 항상 다가 붙여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형용사는 어떻게 해석을 꼭 하셔야 되느냐면 단어의 받침의 니은 받침으로 꼭 해석해 주셔야 돼요. 니은 받침. 뭐뭐한, 뭐뭐하는 이렇게 뭐뭐하다 하시면 안 되고 뭐뭐하는, 뭐뭐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종류가 뭐가 있냐? 수량, 일반, 의문, 부정, 지시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문법을 좀 배웠다 하는 친구들도 수량 형용사, 일반 형용사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있지만 의문, 부정, 지시 형용사가 들어가면 이게 형용사였어요? 대명사 아니에요? 이런 말 정말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수량 형용사라는 말은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따로따로 보시면 돼요. 수와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 그게 뭐가 있을까요? 조금, 약간 이런 단어 있죠. a little 이라든지 또는 a few 그리고 some, any 이런 단어들. 그리고 많은을 나타내는 many, much도 있고 그리고 a lot of라는 단어도 있고 이러한 단어들이 다 수량 형용사에 해당이 돼요.
자, 그리고 일반 형용사라는 것은 일반적인 형용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는 걸 얘기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거나 어떤 사물의 성질이나 모양을 나타내거나 형태를 나타내 주는 걸 다 포함하는데 크고 작은 거 있죠. 그런 거. big, small. 그 다음에 또 사람의 성격에 대한 것은 친절한, 뭐 kind. 이런 단어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마른, thin 이란 단어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small 아까 했었고, 그리고 big, kind, thin 이렇게 지금 보시면 형태, 크기를 나타내거나 성질, 성격을 나타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색깔을 나타내는 red나 blue, yellow 이런 단어들도 빨강의 노랑의 이렇게 의라는 단어를 붙여서 또 형용사로 표시를 해줄 때도 있어요. 자, 이러한 단어들이 다 형용사에 해당이 돼요. 뭐 fast나 아니면은 slow나 이런 단어들 다 일반적인 일반 형용사에 해당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의문 형용사라는 것은 여러분 의문사 아실 거예요. 육하 원칙에 의거한 단어들 있죠. 누가 언제 무엇을 왜 어떻게 하였는지 이러한 단어들이 의문사로도 사용이 되지만 의문 형용사나 의문 대명사로도 사용이 될 때가 있어요. 자, 그 부분도 선생님과 함께 나중에 형용사 파트에서 또 따로 같이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이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뭐냐? 명사나 대명사에 앞이나 뒤에서 수식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수식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꾸며주는 거라고요. 꾸며주는 게 뭐라고요? 수식해준다고요. 자, 그래서 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그러면 명사나 대명사나 앞뒤에서 이렇게 꾸며준다. 수식해주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마이크 예문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여기에다가 선생님이랑 같이 마이크에 대해서 한번 마이크의 성격이 어떤지 한번 표시를 해줘 볼게요. 자, 마이크의 성격은 어떠하냐면 마이크가 친절한 마이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 앞에 kind라는 단어를 붙여주면 명사인 마이크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설명, 수식, 꾸며주는 거죠. 친절한 마이크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he's very tall에서 tall이란 단어가 이게 뭐죠? 그는 매우 키가 큰 형용사가 되죠. 자, 이와 같이 형용사라는 것은 명사나 대명사의 앞뒤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 명사가 또는 그 대명사가 이러이러한 형태구나, 모양이구나, 성질이구나, 성격이구나 라는 걸 나타내줘요. 그래서 항상 니은 받침으로 끝이 나거나 아니면 아까 색깔처럼 뭐뭐의라고 해석이 되거나 요렇게 해석이 되어져야만 한다. 다를 붙여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됐나요, 여러분? 네,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의 품사를 살펴보았고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네 가지의 품사는 또 다음 수업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할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문법을 딱 배웠다고 해서 그 문법을 바로 문제에 적용시키는 것은 사실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냐면 보통 우리가 학원에서도 수업을 하게 되면 1번 숙제로 선생님들이 필기해와라고 숙제를 내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문법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와? 풀어와라고 숙제를 내주시면서 이 문제를 풀 때 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 뜻을 찾아와. 그리고 뭐를 또 어떤 뭐 A번이나 B번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해석도 적어와 이렇게. 그리고 뭐 지난 시간에 풀었던 거에 대해서 오답도 적어와 이렇게 해서 두세 가지를 문제를 내주시죠. 숙제를. 선생님도 똑같은 패턴으로 숙제를 내주는데 거의 선생님이 하는 숙제 중에 뭐 2번, 3번 들어가는 문제 풀기나 오답이나 이런 거는 거의 변함은 없는데 앞에 있는 1번의 필기 부분 있죠. 요 부분은 그냥 필기해와 이게 아니에요. 필기해와 하면 우리가 수업을 했던 거 선생님이 적어주신 거 그대로 그냥 베껴 적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을 필기라고 안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메타인지법으로 정리해와 라고 해요.
메타인지법으로 어떤 날은 정리해와 너희 스스로 한번 메타인지 해와 라고 하고 어떤 날은 자가 테스트도 스스로 한번 테스트도 해와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메타인지나 자가 테스트나 비슷한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메타인지법으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일단 첫 번째, 많은 문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문법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런데 그 문법들을 그냥 내가 배우고 문제를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히는 순간이 와요. 그렇지 않던가요? 어느 순간 딱 막혀요. 그래서 시험을 풀 때도 문제를 풀 때도 1번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이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는 알아야 돼요. 2번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는 무슨 문제구나. 관계대명사 문제구나. 이런 걸 아셔야 되는데 이 유형도 안 보이고 그렇다 보니까 1번부터 5번까지의 보기를 쫙 봤을 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투부정사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얘가 무슨 용법이지? 관계대명사 문제일 것 같긴 한데 얘가 답이네. 그런데 얘도 답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꾸 헷갈려요. 그리고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공부를 정말 잘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스스로 문법이 딱딱 정리가 되어 있고 반드시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실 때 내려다보게 돼요. 그래서 메타인지법으로 정리를 하면 이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나의 그 선반에 그 책장 안에 이렇게 꽂혀 있던 내 문법 중에 하나를 딱 끄집어내요. 관계대명사 파트 딱 끄집어내서 관계대명사는 뭐뭐뭐뭐뭐가 있었어. 이거네? 이렇게 머리에서 바로 그림이 그려지거나 아니면 막 떠오르는 단어들을 조합을 하게 돼요. 그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법이에요. 자, 그래서 물론 암기하고 공부하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선생님은 이 방법을 가장 추천드려요. 선생님 공부할 때도 이런 식으로 수업을 했거든요.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메타인지법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공부도 그냥 하면 안 되고 말로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말로 내뱉어요. 소리를 내면서 그러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말로 내가 하기는 좀 그렇다. 왜냐면 좀 창피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냥 말하고 있는데 막 밖에서 언니 오빠가 조용히 해 막 하고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말로 하기 좀 그래? 그러면은 노트에다가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오늘 했던 부분 혹시 노트에 필기를 못했다? 하면 이제 형용사까지 설명 있는 부분을 캡처해 놓고 그거를 막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이제 노트에다 적어보는 거죠. 적어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서 쓰면서 저절로 공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공부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뭘 해야 된다고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메타인지법의 두 번째 단계가 얘를 정말로 말로 한번 자아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써보는 거예요. 공책이나 또는 뭐 연습장이나 이런 데다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선생님이 된 것처럼 막 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오늘 팔품사에 대해서 했는데, 팔품사는 뭐지? 적고. 그 다음에 팔품사의 종류가 있었어. 뭐였지? 적고. 그리고 오늘은 네 가지만 했어. 그 종류 중에 네 가지 중에 명사. 그리고 대명사. 그리고 동사. 그리고 형용사. 이렇게 적어가면서 명사가 뭔지, 대명사가 뭔지, 역할이 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막 해보다가 만약에 내가 역할에서 끊겼어요. 못하겠어. 그러면 얘를 비워놔요. 그러고 채울 수 있는 건 다 채워놓는 거예요. 다 채워놓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해보면서 이 적은 걸 보면서 그래도 내가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이제 그때는 다시 우리 공부했던 거 있죠? 1단계에서 했던 부분을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야 돼요. 그래서 말로 했을 때는 선생님이랑 그 캡처했던 부분 있죠? 그런 부분들 보면서 체크해보는 거예요. 역할이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다른 색깔 볼펜으로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거 몰랐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몰랐던 거는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몰라요. 그래서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하면서 내가 얘를 몰랐었지.
다른 색깔로 이제 체크를 해놓고 막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도록. 자, 다시 정리해드리면 메타인지법으로 정리하실 때 첫 번째, 자, 공부를 먼저 해요. 자, 말로 되뇌이든지 아니면 노트에다가 적어서 공부를 다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공책이나 연습장에다가 다 그날 배웠던 거 적어보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역할에 대해서는 적어놓고 대신에 모르면 비워놓고 체크. 그리고 다 적고 마지막에 어떻게? 다시 확인 작업. 노트에 메모를 해놨거나 아니면 캡처해놓은 거 보시고 아, 얘가 이거였지? 그렇구나. 이렇게. 되셨나요? 자, 이 과정에서 정말 욕심 많고 의욕적인 친구들은 한 번 더 해봐요. 그래서 아예 흡수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1단계부터 그냥 공부만 해보는 거. 말로 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말로 해서 나중에는 공책, 연습장에 확인해보는 거. 자, 이렇게 1단계부터 시작하시면서 내가 조금 더 능숙해지고 자주 이제 하는 게 자연스러워지면 이렇게 마지막까지 확인 작업하면서 다시 한번 해보는 것까지 그렇게 해보시면 이제 여러분들께 되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 자, 오늘 선생님하고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여러분? 여러분께 힘이 되고자 선생님이 사실 선생님도 학원에서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친구들이 상에 있었던 친구들도 중으로 내려왔고 중에 있었던 친구들도 하로 내려왔고 여러 가지의 이런 악조건들 속에서 공부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게 조금 안타깝고 그래서 여러분께 힘이 돼주고자 이렇게 학습을 시작을 했고 앞으로 선생님과 배우게 될 문법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중2, 3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시험 대비가 들어가면 이제 교과서 본문 내용도 수업을 올릴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서 많은 도움을 받아갈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받아가고 얻어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그렇게 도와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다음 팔품사 남아있는 4가지 학습도 같이 해주세요. 안녕.